안녕하세요. 에스크 프로페서 차 네 번째 시간. 이번에는 경험법칙과 기본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로 나누어서 거시세계편, 미시세계편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시세계편은 강의 한 번으로 될 것 같고, 미시세계편은 강의 몇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시세계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경험법칙과 기본법칙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뉴턴 역학과 양자역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험법칙이란 우리 주위에서 보는 자연현상, 꼭 주위에서 안 봐도 좋죠. 아무튼 자연현상이 있는데 그 자연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면 우리 그걸 법칙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경험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법칙은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규칙적인 것만 그대로 묘사하면 되지요. 그런데 기본 법칙이란 뭐냐면 간단한 하나의 법칙 가지고 모든 자연현상을, 다시 말하면 모든 경험 법칙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법칙, 이것을 갖다가 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그런 기본 법칙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거시세계에서의 기본 법칙은 무엇이냐면 뉴턴 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고, 우리가 학교에서 잘 배우는 뉴턴의 운동 방식이 뭡니까? F는 ma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거시세계의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19세기 말이 지나고 20세기가 되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미세계라고 부르는데, 이 미세계는 원자 내부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조금 지나서 1930년 40년대 되면서 드디어 미세계 기본법칙도 찾아냈죠. 그것이 바로 양자역학이고, 그 기본 방정식, 그 기본 법칙이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세계는 또 이 슈레딩거 방식 하나 가지고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가능하게 해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제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턴 역학이 있게 한 경험 법칙이 바로 뭐냐면, 이 경험 법칙 때문에 기본 법칙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 법칙이 바로 뭐냐면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입니다. 이 행성의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은 이제 설명하겠지만 왜 성립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기본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미세계, 원자에서 일어나는, 당시 알고 있는 거시세계 기본 법칙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거시세계는 케플러 법칙 이 하나가 문제였다면, 미세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빛의 이중성과 물질파, 이런 것들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 법칙으로, 양자역학을 만든 기본 법칙으로 다 전부 다 똑같은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됐고, 잘 이해하게 됐고, 잘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미리 설계하고 미리 예언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은 어떻게 찾게 됐냐면, 시발점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3000년 전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학자들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찾아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나 프톨레마이오스나 이런 사람들도 자연현상을 면밀히 관찰한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찾아냈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신들의 세상이니까, 하늘은 신들의 세상이니까 완전한 온운동을 한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 주위를 별들은 완전한 원을 그리면서 운동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합니다. 지동설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원운동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지동설을 언제 발표하냐면 1543년에 발표하는데, 이 1543년은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사망한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임종시에 책이 완성돼 가지고 머리맡에 그 책을 가지고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천상법칙을 믿었을까 의심했을까? 천상법칙이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전부 다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 완전한 원을 그리면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천상법칙인데,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 제안한 사람이죠. 이 천상법칙을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해 보세요. 네,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닐 것 같지만 믿었다가 답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한 이유가 바로 천상법칙을 몹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가 이상한 별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성들은 모든 별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여요. 완벽한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지구 주위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 사진에 있는 것이 맨 위에 있는 게 7월 31일, 그 다음에 8월 10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날짜가 지나가면 저 화성인데 그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원운동을 하는 그 사이사이에서 운동하는 행성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왜 제안을 했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은 반드시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성들까지도 원운동한다고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동설을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왜 그 지동설에 관한 책을 발표하기를 망설였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땅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땅이 움직인다고 하면 자기 미친놈이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지동설이라는 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죽을 때 이거 발표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당시에 학자층은 되게 성직자들이었죠. 성직자들은 그 코페르니쿠스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수학적인 모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럴듯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덴마크의 유명한 천문학자 브라헤는 천체 관찰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망원경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몇 가지 자기가 관찰을 해보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맞다고 생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하늘에 있는 별들을 관찰해서 그 자료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직까지도 브라헤가 남긴 당시의 기록, 16세기의 기록은 지금도 아주 믿을 만한 것으로 이제 남아져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게 당시의 기록이고 점인데, 이게 화성의 운동입니다. 저 빨간 줄로 지금 나타난 거, 이게 지금 다시 재현해 본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걸로. 그랬더니 브라헤의 측정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측정은 했지만 브라헤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지동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학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케플러, 독일의 젊은 수학자였는데 천재 수학자라고 유명했죠. 이 독일의 수학자에게 이것을 좀 분석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둘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티격태격했는데, 사실은 브라헤가 케플러에게 의뢰를 한 다음에 곧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케플러가 온전히 그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을 완전히 다 끝내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1580년부터 브라헤가 관찰을 한 것인데, 1609년에 케플러의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렇죠. 제1법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동설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지구가 행성들과 함께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원궤도를 한다라고, 타원궤도를 따라서 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 행성들이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는 좀 더 빨리 움직이고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는 천천히 움직여서 태양에서부터 행성을 연결한 그 지름선, 반지름선이 움직이면서 쓸고 가는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멀리 있으면 조금 가더라도 면적이 크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은 행성 하나하나에 대한 법칙이라면 세 번째 법칙은 행성들 전부 다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 행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주기죠. 주기가 더 길다. 이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자료 하나하나를 맞춰봐 가지고 찾아낸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경험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하고 케플러를 비교합니다. 16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안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로부터 한 80년 지나서 17세기에 케플러가 행성들의 운동이 타원궤도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료를 근거하고 수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은 의문을 해결했다기보다는 더 큰 의문을 안겨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행성들이 또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완전한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신들의 세상이어서 그런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원이 아닌 타원궤도를 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행성들이 왜 도대체 타원궤도를 도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해야지 할 과제가 당시에 17세기에 물리학자들, 학자들 앞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뉴턴이고 뉴턴이 그것의 해법을, 해결 방안을 당시에 뉴턴의 첫 번째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 프린키피아는 언제 발표됐냐면 1687년에 발표됐어요.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고 1580년에 브라헤가 측정한 자료를 얻었고 1609년에 케플러가 첫 번째 결과를 냈고, 자, 그 의문,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이 왜 성립하는가 하는 의문을 단번에 해결해 준 것이 바로 프린키피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프린키피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법칙. 하나는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이거는 태양이 행성들을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운동 법칙입니다. F는 ma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식에 의해서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의 가속도가 생겨서 움직인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자, 뉴턴이 한 것은 뭐냐면 뉴턴의 전까지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은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뉴턴은 자연현상을 기술하는데 수학을 이용했습니다. 수학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현상을 다 숫자로 표현한 다음에 등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학이 뭡니까? equal to 해놓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숫자로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자연현상을 물리량으로 대표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 관찰되는 현상들을 숫자로 대표한 물리량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리량으로 법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F는 ma가 있다면 저기 공이 날아간다. 그러면 공이 작용하는 힘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질량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가속도를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좌변의 숫자와 우변의 숫자가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험으로 관찰한 숫자하고 계산으로, 이론으로 계산한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죠. 신들의 세상인지 인간의 세상인지 이런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수학이니까 숫자로 비교해서 금방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자연 법칙이 출현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 천상과 지상이 법칙이 달랐어요. 천상세계는 천상법칙, 지상세계는 지상법칙이 성립했었습니다.
당시 알고 있던 지상법칙은 뭐냐면 물체는 힘이 작용해야지만 움직이고 힘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던 물체도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상법칙이었죠. 그런데 이제 행성 운동에 대한 케플러 법칙으로 제기되었던 의문을 뉴턴이 해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계산한 결과 케플러의 결과를 그대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성의 운동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동도 전부 다 모든 자연현상을 이 식 하나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과 지상이 서로 다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하나의 자연법칙으로 모두 다 설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때부터 물리학이 시작했습니다. 프린키피아는 자연현상에 대한 수학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인데, 뉴턴이 제안한 프린키피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불렀습니다. 자연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아직 피직스란 말이 없었습니다. 18세기에 와서 이제 내추럴 필로소피라고 뉴턴이 부르는 것을 사람들이 피직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자연현상의 진리를 피직스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F는 M에 여러분 잘 배웠죠? 이건 뭡니까? F는 힘이라는 물리량이고 M은 뭡니까? 질량이라는 물리량이고 A는 뭡니까? 가속도라는 물리량이죠. 이것이 자연의 기본 법칙이고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고 가속도 구하려면 힘 나누기 질량하면 가속도 나오고 뭐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할까 좀 궁금하죠. 근데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처음 이렇게 배우지 사실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여기에 가속도 대신 쓰는 게 바로 뭐냐면 dt 제곱분의 d 제곱 x인데 x는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시하는 것이고 t는 시간이고 저거는 미분을 한 기호입니다. 여러분 미분 기호 알죠? 미분을 몇 번 했냐면 2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2차 미분입니다. 이렇게 식에 미분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다른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풀어야지 됩니다. 우리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뭐 이거 풀죠. 무엇에 대해서 풉니까? x에 대해서 풀죠. 미지수에 대해서 풀죠. 이렇게 미분 방정식도 풉니다. 그런데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좀 이제 그냥 방정식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미분이 있으면 미분의 분모에 나오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분자에 나오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종속변수라고 부르죠. 딱 미분을 딱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t고 종속변수는 x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풀면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 답은 뭐냐면 그 풀이는 숫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종속변수를 독립변수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죠. 함수라는 게 뭡니까? t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응하는 x값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도 미분 방정식이고 종속변수가 물체의 위치고 독립변수가 시간이니까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의 풀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풀이를 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풀이를 구하면 물체가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 있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풀이는 지금 구했는데 이 물체가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도 아는고 물론 과거에 어디에 있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시간에 위치하고 속도만 알면 뉴턴의 운동 방식을 풀면 앞으로 어디에 있을지 아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자연현상은 물체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체들 하나하나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물체들 하나하나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다 알면 사실은 뭘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자연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풀어보진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현상을 원칙적으로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요. 네.
그래서 이 위치배 뉴턴의 운동 법칙을 볼 것 같으면 사실은 아까 쓴 거는 우리 X 하면 그냥 1차원으로 썼는데 3차원으로 운동하면 벡터를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가 물체의 위치, 물체가 놓여 있는 위치를 표시하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위치 벡터를 시간의 함수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바로 이 대상이 질량 예민 물체입니다. 이걸 풀면 우리는 뭘 아냐면, 네, 첫째, 그 물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위치를 다 합니다. 근데 이 위치 벡터를 알면 여기서부터 우리 뭐도 알 수 있냐면 그 물체에 속한 모든 물량을 압니다. 위치 알죠? 한번 미분하니까 뭐 나왔어요? 속도 나왔죠?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뭐 나왔어요? 가속도 나왔죠? 여기다가 질량, 속도에다 질량 곱하면 운동량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고 가운동량도 나오고 뭐든지 그 물체에 속한 모든 물량을 바로 이 위치 벡터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위치 벡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근본적으로 자연현상의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풉니까? 자연현상이 어떻게 될지를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는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푸는 방법을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그것을 극좌표계로 이렇게 표시하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극좌표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되냐면 만유인력인데, 만유인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중심 원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극좌표계에서의 가속도 dt 제곱분의 d 제곱 r인데 요 가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 2식과 3식을 요 힘과 가속도를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그것의 풀이로 케플러의 제1법칙도 나오고 제2법칙도 나오고 제3법칙도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차기교사 인하대 물리 원 강의 들으면 거기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다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케플러가 제기한 경험 법칙이 해결이 됐고 기본 법칙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뉴턴이 이런 기본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절실하게 깨닫기가 힘들었습니다.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살아가는데 이거 물리에서 이런 거 알았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떠냐? 양자역학에서 미세하게 알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 문명 제품들을 다 만들어내죠. 컴퓨터도 만들어냈고 스마트폰도 만들어냈고 텔레비전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직접 영향을 끼치지만 17세기,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인간 생활에 무슨 역할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발견한 이것이 아주 크게 한번 그거의 위력을 알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헨리 혜성의 출현인 것입니다. 헨리는 뉴턴과 같은 시대 사람 이름이고 사실은 헨리가 뉴턴에게 프린키피아를 쓰라고 종용을 했던 이 사람입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발표했을 때 그 프린키피아의 내용, 사실은 우리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뉴턴이 미분과 적분을 만들어 가지고 뉴턴의 운동방식, 당시에는 미분이 아직 안 나와 있었습니다. 뉴턴의 운동방식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헨리였습니다. 이 헨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어디에 적용하려고 생각했냐면 혜성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혜성 우리 잘 알죠? 어떤 것입니까? 혜성이 이렇게 꼬리 달고 착 나타나는 것인데 가끔 나타납니다. 얼마 만에? 같은 혜성, 헨리 혜성 같으면 70년에 한 번씩 하늘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옛날에는 그 17세기만 하더라도 이거 나타나면 신이 인간에게 뭔가 경고장을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거 나타나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 위치와 위치와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나타날 위치와 시간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1705년에 다음에 나타날 걸 계산해서 1758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헨리는 이걸 보기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1742년에.
근데 1758년에 헨리 혜성이 실제로 나타났겠습니까? 안 나타났겠습니까? 실제로 나타났죠. 그래서 헨리 혜성에 대한 또는 혜성에 대한 두려움은 당시에 이제 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리학이 바로 자연현상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17세기에 뉴턴의 역학이 나오고, 뉴턴의 역학에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FMA는 F가 있죠. 이 F가 상호작용 힘인데, 이 힘의 가장 중요한 힘이 전기력이었습니다. 이 전기력에 대한 것을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동안에 전자기 이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세기 말쯤에 이르러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물리학은 완성됐다. 아주 간단한 식으로 모든 자연현상에 적용을 해봤더니 안 맞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물리학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이른 것이죠. 여기에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면, 막스 플랑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독일 청년이었는데 음악을 좋아했어요. 나중에 음악가가 되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물리를 배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무엇하고 똑같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똑같은 법칙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은 E는 일정 이런 법칙입니다. 이런 간단한 법칙 가지고 모든 자연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딱 듣는 순간 머리를 벽돌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 회고에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물리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거 하나 발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반이니까 그 옆에 있는 대학교에 가가지고 무슨 준비를 하면 되냐 뭐 이런 거 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럽에 있는 물리학과들은 벌써 일부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랑크에게도 물리학은 더 이상 전망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충고를 들었지만 플랑크는 계속 물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운 세계, 뉴턴의 물리학이 성립하지 않는 미세계, 그래서 바로 이 플랑크가 그 미세계를 기술하는 양자역학, 양자론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몇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 미세계의 자연법칙은 어떻게 깨닫게 됐는지, 우리 거시세계의 자연법칙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경험법칙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죠. 미세계에 대한 그 기본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세계에 대해서는 경험법칙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법칙. 우리 케플러 법칙은 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은 완전한 원운동을 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학을 도입해 가지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경험법칙과 기본법칙 거시세계편 여기서 마치고, 다음 미시세계편을 기대해 주기